제4주제 서양 철학, 특히 그 실존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대 철학과의 박창국 교수님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그 주제는 이제 서양 철학에서 본 자아가 되겠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사실 그 서양 철학 뭐 방대한 그 역사죠. 서양 철학의 역사라는 게. 또 그리고 그 서양 철학 안에는 그 인간과 또 인간의 그 자아를 바라보는 아주 다양한 그 철학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정된 시간에 그 서양 철학의 그 다양한 그 인간관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이게 불교와 그래도 가장 그 유사한 점이 많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그 실존 철학의 그 인간관과 그 자아관을 다루는 식으로 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에서 제가 제 글에서는 이제 그런 그 실존 철학의 그 이제 대표적인 그 철학자로서 하이데거, 프롬, 니체 이 세 사람의 그 인간관과 자아관에 대해서 썼는데, 뭐 20분 안에 그 세 사람의 인간관과 자아관을 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오늘 발표에서는 그 하이데거의 인간관과 자아관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 사람의 그 철학자를 이제 실존 철학자라고 부르고, 이제 그 세 사람의 철학을 이게 실존 철학 안에 한번 포함을 시켜봤던 것은 그 세 사람의 그 철학의 그 실존 철학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특성, 고유한 특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실존, 일단 그 하이데거의 그 인간관과 자아관을 살펴보기 전에 그 실존 철학에서는 그 인간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것과 아울러서 실존 철학이 인간과 자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특성은 하이데거 철학에도 아주 그대로 적용이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이데거 철학이야말로 이제 그런 특성을, 특히 이제 하이데거 철학은 초기하고 후기로 나누고, 하이데거 철학이 참 복잡합니다. 뭐 아주 그 서양 철학자들 중에서 뭐 해겔과 아울러서 이제 가장 난해한 사상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꼽힐 정도인데, 근데 이제 제가 그 하이데거 인간관과 이제 자아관이라고 해서 다루는 그 하이데거는 이제 초기의 하이데거고, 특히 그 사람의 그 주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존재와 시간에서 그 피력이 되고 있는 그 인간관과 자아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피력된 그 인간관과 자아관을 바라보고 보면 그 실존 철학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존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 건지, 그 인간을 그 접근하는, 인간을 또 바라보는 그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뭐 첫째로 뭐 유물론적인 관점도 있을 수가 있죠. 뭐 인간 뭐 이거 참 특별한 존재 같지만 사실 뭐 물질의 일종이다. 인간 어떤 정신적인 존재라고 그러지만 인간의 정신 이거 다 따져놓고 보면 이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런 인간의 그 가장 고유한 특성으로 간주되는 이런 정신활동, 의식활동, 뭐 이런 것도 컴퓨터랑 다를 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그 관점이 있죠.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을 유물론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그 대표적인 관점은 뭐 생물학적인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인간, 뭐 이것도 뭐 특별한 존재 아니야. 그냥 뭐 다른 동식물들과 뭐 마찬가지야. 인간에게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동식물과 마찬가지로 일단 그 치열한 이 경쟁, 그 환경, 서로 모든 생물체들이 그 경쟁하는 이 환경 세계에서 살아남는 것이야. 그게 이제 뭐 다윈식의 그 진화론이 취하는 그 대표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마르크스주의처럼 인간을 사회적이고 이제 역사적인 그 존재로 보는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 이 개개의 존재는 사실 이게 뭐 다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거지만 사실은 특정한 사회 구조, 특정한 또 그 역사의 어떤 단계에 의해서 다 규정되고 있는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실존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을 어떤 식으로 그럼 접근을 하는 것이냐? 실존 철학은 인간을 하나의 그 독자적인 개인으로서 그 접근을 합니다. 일단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은 하나의 각자의 하나의 그 개인이다. 그리고 그 인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각자의 그 개인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을 하는지 그걸 그 가장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서술하고 그 경험을 그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자기 각자의 자기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사실 그 우리한테는 뭐 제일 중요한 것은 각자의 자기죠. 우리한테 제일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이게 실존 철학은 일단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을 취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 살 때 그냥 사는 게 아니죠. 그냥 뭐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고민할 줄 아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물론 뭐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그런 고민을 망각하고 하지 않는 경우도 사실 많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한테는 그런 고민이 항상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이야말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어떤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성이야말로 우리 인간을 다른 여타의 생물체로부터 본질적으로 구별짓는 그런 특성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각자 누구에게나 어떤 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그 경우에는 어떻게 살 것이냐고 할 때는 뭔가 이상적인 삶이란 무엇이냐, 이제 그런 질문하고 같이 가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나의 삶을, 내 하나밖에 없는 나의 삶을 소중하게 꽃피우는 그런 삶인 것 같다. 어떤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누구나 사실 그 자기의 삶에 대한 하나의 그 견해를 가지고 산다고 봅니다. 실존 철학에서는. 그건 이제 그 하나의 그 근본 신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뭐 이제 인생관, 뭐 보통 그 되는 이야기로 하자면 인생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생로병사의 고통, 또 이게 그 죽음을 생각하면 이게 삶이 참 무상한데, 이제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서 어떤 우리들의 삶이 어떤 그 깊은 의미와 그 무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그 삶의 방식이라는 게 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뭐 그런 이해가 이제 사실은 또 달리 말하면 하나의 철학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구나 그 삶에 대한 하나의 철학을 가지고 삽니다. 심지어 이제 황금 만능주의자, 그것도 하나의 그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삶을 그래도 뭐 소중하게 내가 꽃피우기 위해서는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그러면 뭐 사람들이 나를 소중하게 보고, 그리고 또 내가 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곤란들, 뭐 병이라든가 뭐 늙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내가 참 적절히 다 대처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황금 만능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황금이야말로 나의 삶을 가장 소중하게 하는 것이, 소중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하나의 철학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아니면 또 이제 어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 아니면 또 어떤 가족지상주의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뭐 다 각자의 하나의 그 철학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하이데거는 이런 어떤 이런 그 인간들의 그 근본적인 삶의 그 특성,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자신의 그 삶 전체를 문제 삼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요걸 그 고민할 수 있다는 이런 특성을 실존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존이다. 그래서 자기가 그 인간을 분석할 때는 인간의 이러한 특성에 가장 그 초점을 맞추면서 분석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그 인간 분석을 실존론적인 분석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이데거는 그 인간의 어떤 그 삶의 방식을 크게 그 두 가지로 나눕니다. 비본래적인 그 삶의 방식, 또는 뭐 비본래적인 실존 방식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주로 이제 비본래적인 실존 방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또 본래적인 그 실존 방식이라는 또 그 비본래적인 실존 방식에 대해서 본래적인 그 실존 방식이 또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본래적인 실존 방식과 본래적인 실존 방식은 그 삶에서 그 목표하는, 정말 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뭘 실현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냐, 뭘 실현하면서 살아야지 내 삶이 소중한 삶이 될 것이냐, 이제 거기에 대한 그 관점이 이제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 삶에서 이제 추구해야 될 어떤 그 이제 근본 신념, 또는 뭐 근본적인 가치관,
이제 그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비본래적인 실존과 이제 본래적인 실존으로 이제 나눠진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일단 비본래적인 실존은 우리가 우선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살고 있는 그 실존이라고 봅니다. 그건 어떤 실존이냐? 그건 보통 이제 그 세상 사람들. 거기서 이제 그 세상 사람은 아주 그 익명의 어떤 그 사회 전체를 그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주입하는 그런 근본 신념에 따라, 사회에서 주입하는 그 가치에 따라서 그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의 태도, 그게 그 비본래적인 실존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살아가는 이 일상 세계, 이 세계는 우리가 항상 이 타인들과 또 이게 그 다른 그 존재자들과 이제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세계인데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그 뭐 비본래적인 실존이든 또 본래적인 실존이든 일단 그 세계 내존재다 뭐 이런 식의 또 표현을 씁니다. 어떤 하나의 특정한 그 삶의 세계에서 다른 인간들과 또 이렇게 그 다른 그 사물들과 끊임없이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다. 그런 의미에서 그 세계 내존재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요. 이제 그것과 어울러서 이제 그 전통 서양 철학에서는 인간을 어떤 그 고립된 그 의식 또는 뭐 고립된 자아 이런 식으로 파악을 했었는데 그런 식의 그 파악 방식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단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그 타인들과의 삶 속에서 뭐 부모들 또 뭐 선생님들 다른 친구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미 그 세계 속에서 어느 정도 굳혀져 있는 그 삶에 대한 근본 신념 이것을 항상 주입받아가면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계라는 것은 항상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 하나의 그 기능을 이제 맡아서 그 다들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제가 가정에 들어가면 하나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로서 이제 기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학교에 가면 뭐 교수로서의 또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 비본래적인 실존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이제 하이데거의 특유의 용어를 이게 사용을 하자면 격차성을 이게 특징으로 갖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격차성. 그러니까 이 사회가 우리한테 어떤 그 이제 삶에 있어서 어떤 훌륭한 삶이라는 게 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가치관을 주입하면서 그 가치관을 얼마나 그 실현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우리들을 끊임없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항상 뭐 가정 내에서는 아니면 가정 내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뭐 저 사람은 훌륭한 아버지야 아니야, 저 사람은 훌륭한 교수야 아니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평가를 받는 거죠. 또 뭐 사회에서 추구하는 또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뭐 돈이 물질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또 많은 평가를 받죠. 그래서 뭐 저 사람 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또 사회에서는 어떤 또 특정한 도덕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이제 도덕적인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 뭐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야,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하이데거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성격,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어떤 그 기능, 어떤 그 특정한 역할을 이제 요구하고 그걸로 아주 훌륭하게 이제 실현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람들 간의 어떤 은밀한 그 경쟁과 이제 다툼을 뭐 그게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다툼이 되겠죠. 이제 요걸 그 이제 요구하는 이런 식의 특성을 그 격차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각 개개인 내에서도 이제 그 격차성이라는 것이 그 삶에 있어서 아주 그 뚜렷한 양상으로서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뭐 남보다 격차가 떨어지면 그 격차를 어디까지나 만회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뭐 그러면서 이제 남들하고 또 이게 격차가 별로 없다 그러면 가능한 한 또 그 격차를 늘려서 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자 하이데거가 말하는 이런 어떤 그 격차성이라는 것은 사실 그 우리 삶에 다 존재하는 은밀한 어떤 이 경쟁 뭐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경쟁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만 존재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이데거는 모든 인간 사회에 다 존재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어떤 타인들의 이런 익명의 어떤 그 타인들의 시선에 이게 내맡겨져 있고 그 평가에 내맡겨져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그 타인들이 그 요구하는 그 가치 또 근본 신념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 비본래적인 그 실존의 그 성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비본래적인 어떤 그 실존의 어떤 근본 특성이 격차성이라고 그럴 경우에 이런 격차성에 그 수반되는 그 독특한 또 심리 상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심리 상태는 뭐겠습니까? 뭐 시기심과 은밀한
그 뭐 공공연한 아니면 은밀한 질투심. 이게 이제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을 지배하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제 그가 아울러서 하이데거가 이 비본래적인 이 실존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실 이게 타인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타인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타인이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그 사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익명의 그 타인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타인들의 그 가치관, 타인들의 시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은 일상적으로 살 때 우리가 삶의 주체고 내가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끌어가고 나의 모든 생각과 사고가 다 나에게서 나온 거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나는 정말 이게 주체로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진정한 주체로서. 내가 지금 어떤 일상적인 이런 비본래적인 그런 실존에 있어서 그러면 나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자아라는 건 뭐냐? 하이데거는 그걸 뭐 세인으로서의 자아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또는 세인으로서의 자기. 예. 이제 뭐 독일어로 하면 이제 다스만, 젤프스트 이런 표현이 되는데요. 다스만이라는 것은 그 이제 일반적인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거고요. 젤프스트라는 것은 이제 영어의 그 셀프에 해당하는 거죠. 이제 그 어떤 진정한 그 참된 자기가 아니라 이런 그 세상이 나한테 주입한 자기, 그걸 이게 자기의 진정한 자기로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 사실은 이게 세상의 어떤 꼭두가시처럼 우리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아일수록 자기가 더욱더 어떤 주체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런 어떤 자아일수록 타인들과 자기는 완전히 다 고립되고 자기가 항상 타인들과 경쟁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야말로 이 자기 삶을 이게 자기 삶에 대해서 가장 책임을 지면서 홀로 이렇게 자기 삶을 개척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어떤 그 하나의 그 진정한 그 삶의 주체인 것처럼 그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종류의 그 자기를 하나의 그 자기 중심적인 자기라고 아주 편협한 자기다 뭐 이런 식의 그 표현을 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런 편협한 자기일수록 항상 타인을 의식하고 타인과의 어떤 경쟁하는 자기를 이제 그 의식하다 보니까 항상 이 자기가 어떤 자기의 생각과 행동의 이제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과 행동 이런 건 이 세상 사람, 익명의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다 규정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그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본래적인 어떤 실존이 가지고 있는 뭐 특색 중에 또 하나로 하이데거가 이제 호기심과 또 이 빈말 뭐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호기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다른 인간들이라든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하더라도 단순히 우리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이런 비본래적인 실존을 살다 보면 어떤 공허함을 느낀다고 봅니다. 공허함을 느낀다. 근데 이런 공허함을 도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타인들 그 또 어떤 뭐 어떤 사건들 이런 것에 그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이제 그런 어떤 관심을 호기심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런 관심을 흔히 다 어떤 피상적인 관심이라고 보는 거죠. 또 이제 이런 호기심에 기반한 그 말을 또 하이데거가 빈말이라고 합니다. 뭐 독일어로는 게레데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잡담, 수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정말 내용이 있는 이제 그 어떤 인간이라든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해가 아니라 단순히 어떤 자기의 이 무료함, 공허함 이런 걸 그 이제 채우기 위한 이제 그런 식의 말, 그게 이제 빈말이고 잡담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그 비본래적인 실존이라는 것이 어떤 사물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은 그 사물의 그 표면에 그치는 그 호기심에 불과하고 또 사물들에 대해서 또 다른 인간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항상 잡담과 빈말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이데거는 이런 그 비본래적인 실존을 넘어서는 어떤 본래적인 그 삶의 가능성 또는 뭐 비본래적인 실존 가능성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그러면 그 가능성이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그러면 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또 구현할 수가 있느냐. 그걸 이제 하이데거가 나름대로 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삶에 대해서 공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어떤 그 무상함 같은 걸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하이데거는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기분을 이게 불안이라는 그런 기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안이다. 그래서 이제 일상적인 그 불안이라는 개념하고는 약간 의미가 다르죠. 오히려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그런 무상감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어떤 그 무상감과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이 세인들의 그 가치에 따라서 끊임없이 경쟁적으로 살아왔던 그런 식의 삶에 대해서 어떤 회의를 느끼고 무의미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삶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거리를 취하게 된다. 이제 그것과 아울러서 어떤 우리한테 숨겨져 있었던 이 본래적인 이제 삶의 가능성이 우리한테 이제 계시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제 이 비본래적인 어떤 본래적인 삶의 계시성을 이제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이 양심의 소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심하고는 상당히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어떤 도덕적인 규범을 어겼을 때 넌 잘못했다 이렇게 어떤 견책하는 그 소리죠, 우리 내면에. 그렇지만 하이데거의 그 양심이라는 개념은 너의 지금까지의 삶 전체가 이게 뭐 네가 지금 도덕적으로 살고 그랬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어떤 그 타인들에 대한 어떤 은밀한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한 근본적으로 잘못된 삶이다. 너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야 된다. 이런 걸 우리한테 말해주는 그런 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건 이제 하이데거는 그 양심의 소리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런 그 양심의 소리를 이게 아주 그 용기 있게 이제 수용을 하면서 이제 그 자기의 삶의 이 본래적인 가능성을 이제 그 인수한다는 또 떠맡는다 이제 이런 식의 그 표현을 쓰는데요. 하이데거가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삶의 태도를 결의성이다, 뭐 결단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항상 이 비본래적인 어떤 삶에 대해서 어떤 그 공감을 느끼면서 거리를 취하고 이제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한테서 드러나는 이런 어떤 본래적인 그 삶의 가능성, 그걸 이게 우리가 구현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이 본래적인 그런 가능성을 사는 자기가 우리들의 진정한 자기다.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뭐 진정한 자기, 뭐 이런 식의 그 표현을 하이데거가 쓰고 있습니다. 뭐 불교에서 말하는 뭐 진화라든가 이런 것과 사실 아주 그 유사한 이제 그런 개념인데요. 그런데 사실 그 하이데거가 그럼 이 본래적인 그 삶의 가능성 또는 본래적인 실존이라는 게 뭐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비본래적인 어떤 그 실존과의 어떤 그 실존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그것과 정반대되는 특성을 생각하면 이 본래적인 그 실존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그 구체적인 특성 같은 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뭐 첫째로 이 비본래적인 어떤 삶의 특성이 격차성이고 끊임없이 어떤 다른 인간들과의 그 격차를 의식하는 인간이라면 본래적인 어떤 그 삶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그 다른 인간들에 대한 격차의식이 없는 것이죠. 뭐 시기심,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기심, 질투심이 없는 인간이고 다른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다 열려 있고 정말 이제 하이데거식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른 인간들과 모든 존재자들의 이제 그 고유한 그 가능성, 고유한 존재, 이제 그걸 존중하고 그걸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식의 어떤 삶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본래적인 어떤 그 실존을 그 지배하는 심리 상태를 제가 아까 시기심, 질투심 뭐 이런 거라고 그랬는데 그 외에도 이걸 지배하는 어떤 그 심리 상태는 주로 이게 두려움과 또 이제 어떤 그 사건이나 사물들이 자기의 뜻대로 진행됐을 때 어떤 갖게 되는 쾌감 같은 게 있는 거겠죠. 그런데 하이데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본래적인 실존 가능성이 가지고 있는 그걸 그 지배하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 또는 기분은 기쁨이라고 그럽니다. 기쁨과 그 쾌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쾌감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사물들이 우리들의 그 주관적인 욕망, 그걸 그 충족시켜 줄 때 가지는 어떤 그 쾌감 같은 게 그게 이제 쾌감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 단순히 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그 사물이 어떤 그 독자적인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떤 기쁨을 느끼는 것. 이제 그게 이제 기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쾌감은 이제 어떤 것이 우리한테 하나의 그 수단으로서 이게 잘 이렇게 활용될 때, 잘 맞춰질 때 이제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욕망이 이게 채워진가 아울러서 그 존재자들은 우리한테도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이게 탕수육이 맛있다고 그러더라도 뭐 그 욕망을 가질 때 이야기죠. 욕망을 가질 때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쾌감을 느끼지만 그 욕망이 충족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물리게 되는 것이죠. 지겹게 느끼게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기쁨이라는 것은 각각의 어떤 모든 존재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성에 대한 하나의 그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자들에 대해서 각각 이 어떤 성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베토벤의 음악을 들을 때, 아니면 바하의 음악을 들을 때, 아니면 국악의 어떤 음악을 들을 때 각각 어떤 갖는 그 기쁨들이 다 다르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동물을 볼 때나 아니면 어떤 인간을 볼 때 각각 또 갖게 되는 그 기쁨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본래적인 그 실존의 이제 그 실존을 규정하는 이제 기본은 이런 이제 기쁨이다. 이제 하이데거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술 대회의 이제 전체적인 주제가 이게 나 뭐 버릴 것이냐 찾을 것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하이데거는 사실 이게 나라는 표현, 뭐 자기라는 표현 분명히 이제 쓰긴 쓰지만 그 표현보다는 어떤 그 실존 가능성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버려야 될 어떤 실존 가능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삶의 방식이죠. 버려야 될 어떤 삶의 방식이 있고, 그게 이제 비본래적인 삶의 방식이죠. 그 다음에 또 구현해야 될 뭐 삶의 실존 가능성, 그게 이제 삶의 방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가 그 굳이 이 자아라는 개념, 또 자기라는 개념을 쓰지 않는 것은 흔히 어떤 자아나 자기라는 것이 우리 내면 속에 어떤 하나의 뭐 연구 불면한 하나의 뭐 실체로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연상을 시키는 이제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실존 가능성이라든가 이제 삶의 방식 이런 식의 표현을 쓸 때는 그런 오해가 이제 상당히 없어지는 거죠. 우리들의 삶은 항상 어떤 특정한 존재자들과 아니면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어떤 우리의 우리를 그 어떤 고립된 실체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 우려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실존 철학도 방대한데 그 중에 이제 하이데거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들었고요. 그 본책에서 얘기되고 있는 니체나 에리 프롬의 경우는 제가 이제 질문을 통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책에서 데카르트는 근대 철학의 창시자로서 근대 철학의 출발점을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에서 찾았다. 그러나 그는 자아의 의식 방식을 일정한 한계 내에서는 탐구했지만은 그것의 존재를 충분히 논의하진 않았다. 하이데거는 의식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자아나 주관의 본질이란 사실은 세계 내 존재의 구체적인 삶을 추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데카르트 이후의 근대 철학에서 드러난 의식과 자아는 현 존재의 구체적인 삶을 사상한, 그러니까 빼버린 그런 토대 위에서 드러나는 파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근대의 자아 철학은 데카르트에서 분명히 시작은 하지만은 이 자아 철학은 절대 자아를 주장한 헤겔에서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하이데거 입장에서 헤겔의 이런 절대 자아를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뭐 상당히 어려운 그 질문으로 이렇게 들릴 것 같아요. 일단 뭐 데카르트도 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또 헤겔도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좀 이제 어려운 이제 질문으로 들리고 뭐 저한테도 사실은 뭐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이제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이게 근대 서양의 근대 철학을 그 의식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에서부터 프로이트까지 이르는 이제 그런 모든 그 이제 사상가들을 다 포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의식 철학이라고 할 때는 보통 그 우리들의 그 의식 작용을 이제 그 분석을 하는데 그 집중을 하는 겁니다. 뭐 프로이트만 하더라도 우리들의 무의식의 작용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그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이데거는 이제 그런 의식 작용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 그게 이제 어떤 실존의 방식이다,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의 그 사고 방식은 그 실존 철학에 이제 니체와 아울러서 실존 철학의 비조라고 보통 불리죠. 이제 그 키에르케고르의 그 생각을 많이 이어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그 삶의 방식을 뭐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뭐 탐미적 실존이다, 윤리적 실존이다, 또 종교적 실존 이렇게 나누는데 하이데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본래적 실존, 이제 본래적 실존 이제 그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삶의 방식에 따라서 하이데거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의식 활동과 무의식의 활동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뭐 불교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뭐 깨달은 사람 그리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뭐 완전히 삶의 방식이 다른 거죠. 실존 방식이 다른 것이고 그것과 아울러서 뭐 기억의 방식이라든가 뭐 뭘 기억할 것이냐 이런 것도 벌써 다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의식 작용이나 이런 무의식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이 이런 삶이다. 이건 어떤 실존이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하이데거가 이게 근대의 그 이제 의식 철학을 비판했다. 이제 하는 이야기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해겔의 그 절대자하고는 이제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은 이거 상당하게 사실은 많은 그 이제 해설이 이제 요구되는 이제 그런 질문인데요. 그냥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데카르트 같은 사람 이래로 이제 근대 철학자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데카르트에서 그게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들한테 어떤 명증적으로 우리가 의심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떤 그 확실한 사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세계를 관찰하고 뭘 이게 검증하고 그러지 않아도 그게 그 세계 자체의 어떤 그 사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와 같은 사람들은 이게 이 세계를 이게 그 관찰하기 위해서 세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들의 의식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우리들 속에 이미 존재하는 어떤 명증적인 관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관념이 뭐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뭐 나는 의심한다, 뭐 고로 나는 존재한다. 뭐 어떻습니까? 뭐 내가 의심한다고 그럴 때 우리가 사실은 모든 걸 다 의심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전혀 의심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걸 의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심하는 내가 있다. 뭐 이제 데카르트는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이제 가장 명증적인 어떤 이제 사실이다 이렇게 봤고요. 이제 그런 어떤 관념에서부터 연역적으로 이게 쭉 모든 걸 다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식의 철학 태도를 해겔 같은 사람이 이제 가장 어떤 그 극단적으로 이게 이제 그 끌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겔은 그 인간의 어떤 삶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제 우주 자연의 역사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절대 정신. 이게 절대 정신은 이제 옛날 이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을 그 대체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절대 정신이 어떤 때는 이제 이런 뭐 바다라든가 물이라든가 뭐 산이라든가 이런 무기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조금 더 발전해서 동식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인간으로 나타나고 모든 걸 이런 그 절대 정신의 자기 전개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절대 정신의 이런 자기 전개 과정을 해겔 같은 사람은 우리가 물론 이제 해겔도 역사라든가 이게 자연을 나름대로의 어떤 그 경험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이미 존재하는 하나의 그 명증적인 관념에서부터 연역적으로 소위 이제 그 변증법적 논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그런 논리에 의해서 다 끌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런 어떤 대표적인 그런 성격이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난 철학이 이제 해겔의 그 논리학과 같은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해겔은 우리가 그러니까 데카르트도 그렇고 해겔 같은 사람도 그렇고 우리들에게 이게 존재하는 이런 지적인 이성, 이걸 이게 우리가 완전히 다 발휘할 경우에 이 세계와 또 우리 인간 삶의 모든 비밀을 다 파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봤는데 이런 그 해겔의 철학에 대해서 이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이 비판을 한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도 그 고등학교 때나 이런 때는 이런 이제 해겔의 그 철학을 그 사변 철학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저는 해겔 철학을 상당히 이제 높이 평가하고 상당히 좀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하나인데 해겔이 이제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이 해겔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상 속으로는 사유로는 아주 그냥 거창한 궁궐을 짓고 살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은 뭐냐? 이건 하나의 비참한 계집에서 살고 있는 거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식적으로는 아주 거대한 철학 체계를 세우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게 세계와 자기 삶의 모든 그 비밀과 의미를 다 파악을 한 것 같지만 자기의 삶은 여전히 어떤 그 질투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다든가 아니면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든가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하이데거도 그렇고
뭐 이제 케르케고르도 이제 비판을 좀 한다.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삶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단순히 어떤 뭐 의식적으로 우리가 거대한 지적인 체계를 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이제 그 실존 방식이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사물들과 또 뭐 다른 인간들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 헤겔은 아주 그 장대한 이제 철학 체계를 세웠는데 하이데거는 그 상당히 어떤 소박함 뭐 이런 걸 강조합니다. 이제 불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양 철학을 좀 알면은 헤겔은 일단 비판해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간주가 되죠. 근데 해결에 있어서 그 일단 인정해야 될 거는 의식 작용들에 관심이 있어서 분석을 하는데 사실 의식 작용만큼 우리가 자유로움을 느낄 때가 없죠. 그래서 어떤 의식 속에서의 자유를 찾고 이런 것이 어떤 절대자 또는 이제 나중에 절대 정신으로서 신까지도 관련이 되지만은 적어도 의식의 전개에 있어서의 그 자유로움 같은 것들은 아마 이제 다시 한번 보여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좀 죽음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발표자께서는 하이데거의 자아관을 설명하면서 진정한 자기란 세계에 의해서 타인과 구별되고 비교되는 자아가 아니고 세인,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의 세계가 행하는 이러한 구별을 초월하여 도달되는 본래적인 자기이다. 현 존재가 실존으로서 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문제 삼고 우려할 경우 이는 그를 진정한 인간으로 되게 하는 그의 가장 고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사실은 세인에 의해서 주입된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동인형처럼 살고 있을 뿐 진정한 자기로서 살고 있지는 않으며 이러한 진정한 자기는 세인에 의한 은폐와 오해에 대한 투쟁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다. 비본래적인 자기란 본래적인 자기에 대한 하나의 오해이고 은폐이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하이데거가 인간을 본래적인 자기와 비본래적인 자기로 나누고 이렇게 본래성과 비본래성을 나누는 기준을 고유성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인간에게 그만의 가장 고유한 것은 그의 죽음일 것 같습니다. 죽음과 관련하여 비본래적인 자기와 본래적인 자기를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질문입니다. 예, 그 하이데거의 그 이제 그 초기 인간관에서는 그 죽음이라는 현상이 아주 그 중요한 의미를 갖죠. 제가 아까 이제 불안이라는 그런 그 기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불안이라는 기분은 이제 죽음에 대한 불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라는 것이 좀 허망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하이데거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 단순한 어떤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이 어떤 하나의 그 본래적인 그 실존으로 변화되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주 그 결정적인 계기를 갖는다고 봤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이제 그렇게 봤는데요. 지금 김종욱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이데거는 그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 그 각자의 죽음이다. 달리 말해서 우리가 모든 다른 일들은 다 누군가 대신해 줄 수가 있죠. 뭐 내가 하는 뭐 교수직 뭐 내가 없어도 뭐 다른 사람이 다 대신해 줄 수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게 대신해 줄 수 없는 이게 각자의 죽음이다.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봅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죽었네. 그리고 뭐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거야. 뭐 그렇지만 뭐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이데거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그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가능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못지않게 또 가장 확실한 가능성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또 가장 무규정적인 가능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 죽음이 언제 올지 이제 모른다는 의미에서 그 죽음이 언제 올지를 규정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제 무규정적인 그런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가장 확실한 그런 가능성이기 때문에 가능성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비본래적인 실존이라는 것은 이제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 그런 가장 고유하면서도 언제 이게 다가올지 모르는 이제 그런 어떤 확실한 사건, 이제 그걸 항상 이게 망각하고 무시하려는 그런 식의 어떤 그 태도를 취하는 게 이 비본래적인 실존의 이 죽음에 대한 그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우리들의 그 삶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어떤 허망함을 느낀다. 근데 이제 하이데거는 그것과 어울려서 어떤 우리들한테 숨겨 있었던 불교식으로 말하면 뭐 불성 같은 거죠. 사실 그 본래적인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게 이렇게 바로 계시될 수 있는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그 삶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어떤 허망함에 이게 사로잡히고 이제 그러는 경우는 뭐 종종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경험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우리가 앞으로 구현해야 될 그런 본래적인 그 삶의 가능성 이것이 그렇게 바로 또 계시되고 그렇지는 않죠. 많은 경우에 어떤 그 삶의 허망함 이런 것에 계속 사로잡히면서 뭐 죽을 때까지 그런 허망함 속에서 그냥 살다가 죽는 경우도 사실 많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일단은 하이데거는 당장의 어떤 그 두 실종 간의 어떤 그 이제 대립 또 이제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뭐 그래서 그러는지 일단 우리가 그 이제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이라는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불안이라는 기분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그 따라왔던 근본 심연들, 가치관들 그런 걸 이게 허망한 것으로 이게 드러내주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네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너한테 이제 드러나는 그런 본래적인 가능성을 구해내야 된다. 이렇게 어떤 결단을 그 촉구하는 그런 사건으로 보는 것이죠. 예, 그다음 질문은 그 세 번째 건데 프롬은 그 소유지향적인 자, 존재지향적인 자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이데거의 비본래적인 자기, 본래적인 자기와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지하시다시피 하이데거는 평생 존재를 사유한 철학자입니다. 그렇다면 프롬이 존재지향적 자아에서 지향하는 그 존재라고 하는 것과 하이데거가 본래적인 자기에서 사유하고자 하는 그 존재가 과연 어떻게 다른가요 하는 건데요.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그 프롬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설명을 뺐는데요. 일단 이제 프롬은 그 삶의 방식을 이제 소유지향적인 방식 또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자아를 그 소유지향적 자아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것과 대비되는 것이 이제 존재지향적인 실존 방식이고 또 그런 식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그 자아가 이제 존재지향적인 자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식의 그 프롬의 분류는 그 하이데거의 본래적인 실존과 이 비본래적인 실존의 그 구별과 상당히 그 부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그 상당히 좀 애매하고 좀 추상적인 부분이 많은데 프롬은 그 심리학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주 그 구체적인 그런 심리학적인 사실들을 끌어들여가면서 어떤 면에서 하이데거 철학을 아주 이게 구체적이고 참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지향적인 자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자기 삶의 의미와 어떤 그 가치를 자기 외부에서 그 찾는 것이죠. 뭐 돈이든 명예든 아니면 특정한 어떤 교리 체계라든가 종교 교리 체계, 아니면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런 데서 그 찾는 그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종교 체계가 무너지면 뭐 자기 삶도 무너졌다. 뭐 또 자기 돈이 없어지면 자기 삶도 무너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 삶의 방식이 소유지향적인 그 삶의 방식이 되겠죠.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존재지향적인 그런 삶의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하이데거의 그 본래적인 실존과 마찬가지로 모든 존재자들의 어떤 그 고유한 가능성,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기쁨을 느끼고 또 그걸 이제 구현하는데 이게 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식의 그 삶의 방식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프롬이 이제 그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제가 이제 인간으로 치면 그 하이데거에 있어서 이런 본래적인 삶의 가능성, 또 이제 뭐 다른 사물들 뭐 이런 걸로 보면 또 각 사물들이 각자 어떤 그 구현하고 싶어하는 어떤 본래적인 가능성 같은 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걸 이제 프롬도 그렇고 하이데거도 그렇고 뭐 존재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그 존재자하고 존재는 서로 이게 대립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프롬에 있어서 그 소유하고 존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그 삶의 방식을 그 구별하는 용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소유지향적인 어떤 삶의 방식, 존재지향적인 삶의 방식이 되겠고, 거기서 이제 그 소유가 이게 지향하는 것은 어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뭐 하나의 어떤 대상 같은 것이 되겠고요. 뭐 존재지향적인 삶의 방식이
지향하는 것은 각각의 존재자들이 구현하려는 그 자체의 어떤 그 고유한 가능성들 뭐 이런 게 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보자면 하이데거에 있어서 이 존재하고 존재자라는 것은 하이데거가 이게 존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어떤 존재자가 이게 정말 이게 제대로 존재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존재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뭐 그 정도의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재자하고 존재는 이게 서로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만약에 대립된다면 이제 존재자를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지배 대상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삼는 것, 이제 그런 것이 좀 이게 서로 대립이 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서양 철학 분야는 여기서 발표를 다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